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이미 12,000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팬케이크처럼 폭삭 무너진 대붕괴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엄습한 현장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폭삭 주저앉아 언뜻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자재로 건축돼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붕괴 자체가 너무 심해 구조와 수색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72시간 시간과의 싸움, 이른바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사망자를 임시 안치한 체육관에서 지진으로 숨진 예비신부를 발견하고 껴안고 망연자실합니다. 28 Nisan'da düğünümüz vardı. 2023 yılının 28 Nisan'ında düğünümüz vardı. Ama kısmet olmadı.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에다가 강력한 여진이 수없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해서 신원하기는 물론 처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장례라도 치르는 것은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Mustafa Sönmez, Maraş merkezde enkazdan çıkarılarak getirildi. Kendi imkanlarımızla, akrabalarımızın yardımıyla kendisini enkazdan çıkarıp getirdik buraya. Üzgünüz.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 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여론이 확산하는 튀르키예에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 모니터 업체 넷플록스는 현지 시각 8일 트위터를 통해 튀르키예 대부분의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도 튀르키예 내 트위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AFP는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느리고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구호물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구조대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하얀 헬멧이란 이름의 민간 구조대가 수색과 구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ولكن الآليات المتوفرة بين يدي فرق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لمعدات هي صراحة غير كافية حتى ينجز العمل بشكل سريع وحتى نسحب العالقين من تحت الأنقاض بشكل سريع.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의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주변 도로가 파손돼 구호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 쪽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의 90%는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로 들어오던 구호물자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년간의 내전 피해에 최악의 지진 재난,
거기에 대해 물자 공급 중단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대지진 참사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모두 650만 유로, 우리 돈 약 88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재해 대응 시스템인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튀르키예에 300만 유로, 또 시리아에 350만 유로를 각각 긴급 지원합니다. 이는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통한 인도 지원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 기구와 유엔 산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구조대 파견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우리 국민 역시 튀르키예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형제 나라인 한국의 위로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으로 교체해 야당에 대응하려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 2차관을 중심으로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해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날을 세우면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좋으니까 탄핵해보겠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선보였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건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열병식을 심야에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공개했느냐입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던 초대형 방사포나 무인기 등을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LBM과 잠수함이 좀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뭐 서울항공의 침범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시차를 두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진행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을 강조했는데 열병식 메시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선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유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성장 드라마 반올림을 시작으로 성균관 스탠드, 육룡이 나르샤 등 안방극장 인기몰이를 이어온 배우 유아인 씨. 2015년 영화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어이가 없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며 연기파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유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유 씨의 채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아인 씨 소속사는 경찰 조사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앞서 배우 하정우 씨도 재작년 프로포폴을 1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 채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기사는 튀르키예 지진 관련 기사인데요. 지금 여러 생존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사망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꼭 지진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현지가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위 때문에 더 사망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그 튀르키예 남부 지역의 기온은 우리 겨울 날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발생한 지진 탓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많았고 또 집이 파손되면서 노상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시급히 필요한 지원 품목이라면서 점퍼와 코트, 장갑, 목도리, 양말, 모자, 내복 등 겨울 의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집에 잘 입지 않는 그런 겨울 옷들이 생각나는데 기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자신과 아이의 옷을 기부한다는 인증글들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뒀던 의류를 팔지 않고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잘 모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들의 대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강진 소식을 듣고 취소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행사 측은 여행지가 진앙지와 떨어진 곳이라고 말하면서 취소할 때는 개인 변심으로 인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행객은 전국이 슬픔에 빠져 있을 튀르키예에 여행을 즐기러 갈 수는 없다면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만일이라도 여행사가 환불을 해준다면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외교부로도 문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경보를 내리더라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 조치 등 여행사에 개입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물론 약관이 기준이 돼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행사들도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사회 전반에서 이 챗 GPT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 7명이 챗 GPT를 이용해서 영문 에세이를 제출했고요.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서 모두 0점 처리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례이고요. 이 기사에서는 오는 3월 대학들이 개강하면 유사한 일이 더 발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상이 걸린 교육계에서는 챗 GPT로 작성하기 어려운 방식의 과제를 내거나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된 GPT-0와 같은 표절 적발 앱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진화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전문가들도 무조건 막기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표절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출처를 명기하도록 하는 저작권 교육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기술의 발달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만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어제 이 거리비례 운임제를 적용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또 바로 철회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버스에도 마치 지하철처럼 탄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 운임제를 적용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선과 간선 버스는 10km 이상,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30km 이상 이동을 하게 되면 구간마다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였는데요. 기사에는 현행 요금과 거리 비례 운임제를 적용했을 때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뒀는데 최대로는 한 75% 정도까지도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네, 뭐 인천이나 경기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요금 인상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형성이 됐고요.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반나절 만에 급히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해당 안은 실무진 의견을 모두 넣어서 제출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민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계획이 전해지기 전에 조금 더 좀 깊은 숙고가 있어야 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물가와 관련한 기사 같은데요. 착한 가게도 값을 올린다라는 얘기죠. 예, 네. 착한 가게라는 그 명칭이 좀 낯선 분들 계실 네. 텐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식당이나 미용실 등을 조사해서 행안부가 인증해주는 가게들을 일컫는데요. 이런 착한 가격 업소는 쓰레기 봉투를 제공받거나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선일보가 서울시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 중 식당 80곳을 확인해 봤더니요. 절반인 40곳에서 최근 1년 사이에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춘 곳은 한 곳도 없었고요. 아예 폐업을 한 식당이 5곳, 착한 가격 업소 인증을 포기한 곳이 3곳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명칭이 착한 가격 업소이다 보니까 가격 올리는데 굉장히 좀 주저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주들은 그래서 가능한 한 착한 가격으로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각 시장을 돌면서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착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가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한 곳당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을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기사 제목에 보면 값을 1,000원을 올려서 미안하다라는 이런 멘트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면요.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령자 단체들이 연대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건데요. 현재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 이후에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수급을 제한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이러한 방침이 연령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고용부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그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지난 2017년 업무 보고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즉, 몇 년째 검토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고령자 단체 측은 조금 더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는 셈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연금만으로 노후 보내기가 빠듯한 게 현실이라면서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적용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엿새째입니다. 구조당국은 청보호를 물살이 비교적 약한 곳으로 옮긴 후 뒤집힌 선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선내 정밀 수색 이후 청보호를 목포로 옮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고의 역에서 12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해상입니다. 뒤집힌 어선 청보호와 크레인을 고정하는 화물 고정벨트 연결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허사도와 730m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이 3.8m밖에 되지 않아 선박 일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악천후와 사투를 벌인 해양경찰은 청보호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체 고박 상태를 보강하고 원복 및 배수 등 사전 조치를 거쳐 크레인 바지선 안착 또는 교류 A라는 방법으로 목포 소재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이 수중수색을 통해 선내 침실과 취사장, 기관실 등을 확인했지만 부유물이 많은 어류 보관 창고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화물칸에라도 실종자들이 남아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화물칸 쪽에 줄이랑 그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이거는 하시더라고요. 계속 배에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해양경찰은 바로 세운 청보호에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선내 정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인양된 선체가 목포로 옮겨지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됩니다. 이 사안이 5분이라는 분이 사망하셨고 4분이라는 분이 실종이 되셨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배를 이탈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고 지점에서 최대 72km까지 범위를 넓혀 해양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조사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올리브영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카드 번호가 바뀌어서 불편했던 적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카드 번호를 유지한 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새로운 카드를 받더라도 기존 카드의 일부 결제 기능이 남아있어 부정결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A씨는 오랜만에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여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도 않는 것이 찍혀 있었고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재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A씨의 기존 카드를 습득해 교통카드로 몰래 계속 쓴 건데 이미 새 카드가 발급된 가운데 어떻게 예전 카드에서 대금이 결제된 걸까? A씨는 원래 쓰던 카드 번호를 새 카드에 그대로 입히는 이른바 카드번호 유지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카드 번호가 바뀌면 정기결제나 간편결제에 등록해둔 카드 정보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카드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새 카드를 받을 경우 기존 카드에서 다른 결제는 모두 막혀도 교통카드 기능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카드사도 간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CVC 번호 같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그때그때 요금이 찍혀나가는 교통카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 승인이 떨어져서 번호만 같다면 새 카드와 예전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카드가 손상돼 사용이 어려워 재발급받을 때를 위해 설계된 거라며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엔 부적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애초 단순히 카드를 찾지 못하는 걸로 여겨 도난이나 분실 신고 없이 재발급 신청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안에 카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은 당연히 앞선 카드는 정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교통카드에 대한 그 내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카드사가 곧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사용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해외 증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나요? 예, 사실 하루 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상품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감소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높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어제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장에는 상품 부분의 가격 하락에 집중을 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밤 사이에 장을 보면은 이어서 이제 연준 인사들 특히나 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높게 가겠다라고 상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금리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줬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긴축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실 최근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 시즌에 몇몇 회사들 또 뭐 치폴레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서 결국은 뭐 주가 하락을 같이 유도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 어제 하루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재해석되고 그다음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 발표들과 약간 결합이 되면서 어제 약간 주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챗 GPT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뭐 대형 IT 기업들이 투자 경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기업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챗 GPT를 이해하시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챗이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챗은 챗봇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챗봇이란 것이 여러분의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맞는 아주 기계가 이해를 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이해해서 답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는 이러한 챗봇에서 보다 빅데이터 성격을 강조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자라는 게 이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는 하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는 보통 그 컴퓨터가 위조 지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형들을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사실 실물 지폐가 있고 뭐 위조 지폐가 있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실물 지폐와 지폐가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도 유도를 하고 다시 또 컴퓨터 파악을 해서 이게 가짜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유도를 계속하면서 아주 실물과 유사한 어떤 위조 지폐를 만들게 학습시키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모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모듈을 쓴다는 얘기는 진짜 텍스트와 가짜 텍스트에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가 그냥 예측이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형의 예측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뭐 컴퓨터 AI가 대답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생성형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리포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현실 글과 유사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 역시 발드라는 챗 GPT형의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늘 얘기한 챗 GPT에 비해서 좀 성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구글 주가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챗 GPT형 어떠한 뭐 AI가 미래 서치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치 엔진, 지금 구글이 서치 엔진을 아주 압도적으로 잡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서치 엔진, 이런 챗 GPT 기반의 서치 엔진을 쓰면은 이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 동영상 추천이라든 모든 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 혹은 이런 의심들이 하면서 구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 자체가 서치 엔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떠한 검색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게
있기 때문에 미래형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 많이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주식 시장 역시 이런 챗 GPT 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은 쓰는 그런 AI 기업들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투자 경고를 받든지 이런 한 달 동안 200% 이상 오르면서 뭐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에 1조를 투자했고요. 이 챗 GPT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조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거다라고 지금 많이 논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모형을 만들려면은 모형이 복잡해져야 되고, 이 현재 챗 GPT는 약간 3천억 개의 그런 기본적인 그 샘플을 가지고 1,750억 개의 어떤 모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듈들을 가지고 개발한 모형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학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살려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건데, 네이버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조금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이 성과를 나눌 것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해 있다, 이런 비판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국내 4대 금융지주 지난해 당기 순이익 무려 16조 원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시선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4대 금융지주라고 하면 사실 신한, KB, 우리,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 기반의 지주죠. 근데 사실 2017년부터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대출 규모가 커지니까 흔히 말하는 이자 마진에 기반의 수익을 내는 은행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러한 시중은행들이, 뭐 사람들의 비판은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만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 흔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금금리야 대출금리의 차이 이용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계속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정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안정적인 것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대출이라든지 예금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것만 하면서 흔히 말하는 거의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노력 대비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행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 규모가 워낙 많이 늘었고, 시중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 대출하기 때문에 이자 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너무 흔히 말하는 위험 대비 수익이 많은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논란이 좀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출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신청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지금 시중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흥행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많이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서민금융 혹은 적격대출 혹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뭐 여러 케이스에 비해서 조건이 좀 작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소득 기준에 대한 조건이 좀 작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DSR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기 소득이 원리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얼마 정도 이상 가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흥행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은행의 고정금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경쟁 관계를 했을 때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계속 나갈 것이냐에 대한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도 금리를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게 기존에 조금 고금리를 빌렸던 분들이나 혹은 신규로 집을 사는 분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결국은 상대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유지하게끔 제도를 아마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그 아이폰 이용자들이 좀 기다려왔던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상륙을 본격 선언하고 다음 달 출시가 유력합니다. 업계에 미칠 영향도 좀 크겠죠? 일단은 뭐 직격탄을 맞을 때는 아마 카드 업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주도를 하면서 현대카드의 지배력이라고 하죠. 지배력이라는 시장 지배력, 보통 시장 지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카드가 전반적으로 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NFC 기계를 전반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신한이라든지 다른 카드 기업들도 물론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현대카드가 애플하고 독점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은 게 상당 기간이 있고 이런 컨트랙을 다른 카드사들이 맺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뭐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는 독점적이 당연히 아니지만 한참 동안은 현대카드의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 아니냐, 애플페이 관련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서 특히 2030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2030 세대들이 현대카드를 많이 쓰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폰,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것들 사용자들이 2030이 집중돼 있고 2030들이 지금 잡으면 향후 40년 동안 계속 현대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카드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카드 업계 자체가 현대카드가 조금 지분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에서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아이폰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 계열의 어떤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사실 삼성페이 때문에 안드로이드 그런 전화기를 많이 쓴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활성화되면은 삼성페이 대신에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고 애플페이를 쓰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휴대폰 시장의 어떤 변화 역시 예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업계와 스마트폰 업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경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까지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본 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안철수,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다투고 있고 황교안, 윤상현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 경합을 벌였는데요. 안 후보는 45.1%, 김 후보는 38.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같은 기간에 조사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입니다. 여기에선 김기현 후보가 1위, 또 안철수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천하람 후보가 9.4%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9.3%에 그친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6명인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앞서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민주당은 향후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도피 생활을 도와온 혐의를 받는데 지난 7일 아침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박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도피 생활 동안 만나거나 연락한 인물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4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장난 화물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옆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면서 사고차가 갓길까지 튕겨나가 직원을 덮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 영일대 근처에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변압기 2대 등을 들이받고 멈췄는데 동승자 1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 270여 곳에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서울에선 합정역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바로 옆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남성이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원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손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 당시 피해 직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2살 남성 A씨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편의점 주변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근처에서 흰색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에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A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찰 풍선을 통한 중국의 첩보 활동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찰 풍선을 띄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동맹과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5개 대륙에 걸친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찰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이 뭘 의미하는지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 파트너 국가에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not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has been overflown by these balloons, and we're going to be sharing some of that context. 백악관은 중국이 그동안 정찰 풍선을 통한 첩보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규모도 키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북한에도 풍선을 보냈는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reser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privately, and they can choose how they want to characterize it.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미 12개 이상 국가에서 중국 풍선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다며 주로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찰 대상에는 일본과 타이완, 인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정찰 풍선 문제를 인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인이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찰 풍선 문제를 놓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이 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시설원의 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기 보일러를 활용해 난방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실의 시설을 잘 점검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쌈배추나 시금치 등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나 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파 때 일부 작물이 죽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등유값이 700원, 800원 정도 하던 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서 일단 생산비 자체가 올라서 농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산물은 또 제자리 가격 아니면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 딸기 농장 역시 난방이 필수지만 어렵지 않게 항상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4도 안팎으로 유지합니다. 비결은 물을 데울 때 쓰는 보일러용 히터봉. 기존에 있던 물탱크에 저렴하게 산 히터봉을 설치해 물을 데워 난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내년에는 히터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000리터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 그 한 달 전기료가 한 3, 40만 원 들어갔을 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점검과 보수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는 다격보온 커튼이나 피복 비닐에 틈새를 찾아서 보수하고 단열과 보온력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난방을 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점점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북서 내륙과 강원 남부 산간, 또 경북 북동 산간 쪽으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광주는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